챗GPT를 인지자본주의하고 관련시킨 거는 뭐 저기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데 이게 아까 이경준 교수하고도 얘기하는데 다르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키신저 AI 이후의 세계에서 이제 첫 문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구텐베르크 이래의 인간의 인지 과정의 새로운 변화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서적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은 집단 기업과 집단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단 기업과 집단 학습이라 할 때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지적 재산권이 아니에요. 지식은 공유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쇄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부터 저자의 탄생이 됐고 어떻게 보면요. 지적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 챗GPT 문제가 뭐냐면 그것의 종말로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얼룩소에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 피카소가 한 말이죠. 굿 아티스트는 커피하고 그레이트 아티스트는 스틸한다. 이 챗GPT는 스틸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스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전자는 스틸을 하는 거예요. 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혁명이라 하는 건 뭐냐면 책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챗GPT는 뭐냐면 얘네를 훔쳐가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적인 이 집단 기업과 집단 학습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이제 촘스키의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바벨의 도서관이 될 거다. 바벨이 도서관이 되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정보가 된다. 이게 이제 촘스키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선생님은 한 방향으로만 자꾸 이렇게 몰아간 것 같고 이경정 교수도 또 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촘스키 나름대로 비판을 한 거고 일면 타당한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게 될지 우리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러면은 강화순 교수님 나와가지고 아까 그 길게 하지 말고 저 30초 안에 핵심을 좀 질문. 왜냐면 여기 나중에 또 다른 분들 들어야 되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하이데거가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적대적이거나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버네틱스가 더 이제 이 철학 자리를 이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저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서는 또 하이데거의 예측이 또 그렇게 뭐 맞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데거와 이제 기술 문제를 존재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지나치게 문명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제 해석하다 보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한두 분 더 받고 그래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자. 예, 먼저 아주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통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계라는 거를 굉장히 범위를 확장해서 새롭게 좀, 정의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걸 이제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시각을 제가 접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위너의 이제 사이버네틱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이제, 이태강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이버네틱스도 그 후에 발전을 해서 이제 움베르토 마뚜라나 같은 뭐 그런 사람이나, 특히 하인츠 폰 페르스터, 이 정도 이제 단계에 오면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프랑스 맥락에서는 둘레즈, 과타리 이런 이제 학자들이 수용해서 그 인간과 기계의 어떤 보편적인 작동 원리랄까요? 뭐 그런 거 이제 범기계주의 이거를 설명하는데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이것을 인공지능, 기계의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홉스의 사회계약서는 그 주제가 사실은 왕권 신서설에 대항한 것으로서 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라는 원리에 반해서 인민이 모여서 권력을 그 왕한테 위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로코 루소로 가서 이제 조건에 반하면은 이제 그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임의 형체는 그 집단으로 권력을 위임했다 이런 의미로서 사람의 형체가 모여져서 큰 이렇게 그 괴물이 모양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기계의 어떤 의미로는 저는 이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에 자유하고 지배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배를 받으면 자유인이 아니지 않겠는가. 지배로부터 벗어난 시대가 근대 시민사회의 도래이고 이렇게 볼 때는 지배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고 그건 좀 정확하게 좀 대비되는 개념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채팅창에 있는 질문부터 제가 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달 잘 드렸으면 오해가 좀 없었을 것 같은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요, 하이데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채팅창에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의 발표를 잘 읽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글쓰기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생님의 예측에 공감합니다. 로봇은 글쓰기의 주체적 즐거움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문찬의 피아노 연주를 우리가 즐기는 것은 이문찬의 연주의 즐거움을 동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싱글레리티 로봇의 피아노 연주를 즐길 수 있을까요? 기능적으로 잘 하지만 인격은 또 다 즐길 수 없는 로봇을 즐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저는 싱글레리티를 지지하진 않아요. 이제 그 역시 이경민 교수님처럼 저도 뭐 그거는 약간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 싱글레리티를 열망하느냐 왜 의인화를 열망하고 있고 왜 인간을 닮은 로봇을 자꾸 만들려고 로봇이 인간을 안 닮은 로봇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그걸 의인화해서 인간을 닮은 로봇을 계속 만들려고 하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원리고 이거를 벗어나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정치학자들이 예견했던 그런 자동화,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자동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이버네틱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이버네틱이라는 것도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봐요. 그게 문명의 어떤 토대라는 거죠. 문명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싱글레리티를 제가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싱글레리티를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로봇을 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저는 로봇의 플레저라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싱글레리티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스트 휴먼이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더 인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더 인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헐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쓴다든가, 그죠? 저는 헐루시네이션이 공학적으로 교정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지지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계속 정치의 문제가 더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문찬의 이런 피아니스트를 즐기는, 피아노 연주를 즐기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정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전에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정치의 토대가 드디어 낭만주의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셜링 르네상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또 셜링이 지금 다시 돌아왔고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셜링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철학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옛날 걸 지금 다시 읽어봐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절이 되고, 인문학이 오히려 더 많은 통찰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이데거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하이데거의 블랙 노트북을 읽어보시면, 예, 사이버네틱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일단 그거는 하이데거가 사이버네틱을 인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말년에 하이데거가 굉장히 패시미스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는 아주 완강하게 그런 것과 투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싸워보니까 참 별거 없더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읽어보면은, 그 슈피겔 그걸 읽어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스티글러 같은, 버나드 스티글러가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 사람이고요. 유커이 같은 사람도 더욱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좌절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오리엔트 문제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하이데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독일에 있던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오리엔트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리스는 오리엔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동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나중에 근대 이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동양이라고 부르게 된 거지, 그때는 동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한창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때는 오리엔트라는 거는 자기 내부에서 오리엔트를 지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르네상스가 바로 그런 것이, 오리엔트로부터 이제 지혜가 오는 것이었고, 하이데거는 상당히 그런 식의 어떤 비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어서 상당히 그 당시에 독일에서 사용했던 그 오리엔트라는 그런 어법과 상당히 그런 정서적으로는 유사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있다, 노자 장자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그 철학에 기반해야 된다는 건 저는 100%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철학에, 그 그리스에서 출발했던 그 철학에 우리는 기반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을 사유해야 되는 거죠. 노자 장자가 아니죠. 약간, 그렇다면 노자 장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는 윤리학이라고 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또 그대로 쓸모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들은 노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목적인 거죠. 마치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팔 수 없는 것처럼, 뭐 팔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선생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저는 사이버네틱을 저는 양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 위너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문제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사이버네틱을 정초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김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던 프렌치 사이버네틱이 또 있습니다. 그쪽 전통이 또 있어요. 이제 그게 마우스 같은 사람들 이제 좀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개성돼 내려오는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네틱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포스트 휴먼이죠. 김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둘레스 가타리한테 가면은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리로서의 사이버네틱이 나오고, 저는 그게 말년에 가면은, 김 선생님 누구나 이제 이쪽 전문가인데, 리투넬이라는 개념으로 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버네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리투넬이라는 개념을 둘레스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리듬으로서의 어떤 삶,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프랑스에서 발전해간 사이버네틱의 의미는, 그러면 생명의 원리로 사이버네틱, 이거는 포스트 휴먼적인 데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그 휴먼 휴브리스라고 하죠. 인간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이버네틱을 활용하게 되는 거. 뭐 베이터슨 이런 사람들이 이미 사이버네틱 오브 사이버네틱 같은 개념들, 이 개념이 이미 이제 그런 전조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챗GPT와 관련된, 우리 뭐 AI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서 그 당시에 60년대 논의되었던 개념들과 그런 사회들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경 선생님 말씀은 제가 뭐 거의 100% 동의하는데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한쪽 방향 간 게 아니라 사이버네틱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텍스트에는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썼던 많은 글들 저는 주로 이제 해외 매체에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해외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이버네틱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들은 하이데거처럼 이게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오고 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기 아틀란티스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걸 실현하려고 한다면 인간이 달에 가는 영화를 만든 게 이미 1900년대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달에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은 어쨌든 상상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실현할 거라는 것이고 이걸 부정하면 그냥 인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성들을 이렇게 잘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우리 특성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동물들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또 뭐 그것도 과연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저는 고민한다고. 이제 두 번째 그 코그니티브 카피탈리즘은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디럴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코그니티브 카피탈리즘이 만들어낸 인지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자기 해체주의. 약간의 창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난 상태를 가끔씩 일으켜요. 지금 인지자본주의 같은 경우도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90년대 이래로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본 축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지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돌아야 되는지 아니면 딴 게 돌아야든지. 그러니까 인지자본주의라는 것의 파운데이션을 얘가 위협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가만히 놔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거 손을 볼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게티 이미지 같은 경우도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게티 로비를 하고 있고 분명히 이게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멍청해질 거예요. 소스를 차단당할 거기도.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이 사회적인 한계를 넘어가기 어렵다. 이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기본적인 모든 것은 김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100% 동의 드리고 대신 이게 어쨌든 인지자본주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정보기술 산업이라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이니 뭐니 부르고 있는 이 토대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물적 토대를. 그게 왜냐면 이 물적 토대라는 게 사실은 사법제도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막스가 말했던 것처럼 상품이라는 것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디언을 데리고 가죠. 법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 팔릴 수 있고 어떤 상품이 팔릴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면 상품도 바뀌어요.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뭐 얼마나 인간을 뭐 개조시키고 뭐 이게 뭐 어떻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문학자들이 더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정병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 리바이드를 어떻게 읽느냐 아주 좋은 질문인데 리바이드를 어떻게 그게 이제 정명 선생님이 당연히 이쪽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읽는 방식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그걸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이건 뭐 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기계론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연구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바이든을 이제 그렇게 기계 장치로 보는 그런 논의들이 이미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참고를 한 것이고 또 해겔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법 철학에서 자기가 그 해겔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 국가라는 것은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도장 찍는 기계라고 하죠.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도장 찍는 기계라고 표현하는데 국가를 그런 국가를 이상 국가로 봐야 유럽의 근대 지식인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지금 와서 본다면 이제 안 맞죠. 안 맞는 것이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과학이라는 토대 위에다 어쨌든 통치를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주라는 어떤 것을 예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믿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전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는데 그것을 이 마키아벨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론화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 푸코 같은 사람이 말하는 이제 홉스를 이제 일종의 근대통 치론의 어떤 선구자라고 이제 보는 이유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홉스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론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읽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고, 읽어보면은 그 부분을 해명하고 있고, 이 홉스의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아이러니지만 칼 슈미트예요. 칼 슈미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기계 장치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디시전 메이커, 결정을 누가 내리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 홉스가. 그래서 이 아노미를 불렀다. 그래서 이게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독재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칼 슈미트가. 그리고 독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칼 슈미트야말로 역설적으로 홉스를 비판했지만 홉스를 가장 잘 읽은 사람입니다. 홉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기계 장치라고 해버리면 누가 결정을 내고 있어요. 그죠? 동사무소에 갔는데 누군가 이 문제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장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누군가 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기계 장치가 고장난 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을 처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계를 정치로 치환할 수 없다는 걸 밝혀낸 사람, 역설적이지만 히틀러 지지자였던 칼 슈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근대 정치사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지배와 자유.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의 지배, 어떤 한 명의 독재자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우는 행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배라는 겁니다. 지배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술을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저항인데, 기술을 저항하면은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한 자유를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배와 저항의 변증법이라는 게 이제 헤겔이 사용한 이제 개념이고, 이제 헤겔이 스피노자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그 전제 군주의 지배당하는 그것을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을 30분도 더 넘게 아주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좋은 발표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토론도 해주셨고, 또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